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맡은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제가 저번 주에 그 라이브로 합격 설명회 이것을 이제 강의 드리고 갔는데 한 3타임 동안 그 강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그걸 안 들은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여기 기본 강의에서 첫 번째 타임에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요. 합격 설명회 때 드렸던 그 내용하고 민법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 첫 타임은 합격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첫 타임, 자, 이 민법 체계 그 전에 약간의 우리 수험 전략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1차 과목 그러잖아요. 그럼 두 과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학개론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는데 이 두 과목이 있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40점을 맞고 민법에서 80점을 맞았다. 평균 60점이죠. 그죠? 그럼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학개론에서 35점을 맞았는데 민법에서 85점을 맞아도 평균 60점이지만 불합격이죠. 왜 그러냐면 과락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지만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4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합격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차 과목은 만점이 몇 점이에요? 80점이라 그 말이죠. 그죠? 그 이상 맞아봤자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도 없다. 자, 80점이 만점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됐죠. 뭐예요? 20%는 버려버려도 우리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격 전략을 위해서는 20%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 어려운 걸 버리냐 쉬운 걸 버리냐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걸 버려야 되겠죠. 물론 제가 어려운 것도 강의를 들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심화 이론 가면 더더욱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번 기본 강의에서도 제가 아예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아예 X표 치라는 것은 X표를 치시되 제가 뭐 80%만 강의 드리지는 않아요. 한 95% 강의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신다? 1차 과목, 특히 민법은 80점이 만점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우리 합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민법의 체계입니다.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들어가는 건데 민법의 체계, 민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 봐보시면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A하고 B 사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갑하고 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요. 맨 처음에는 A, B로 제가 강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점차 갑하고 을 섞어가지고 강의 드리고 나중에 갑을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맨 처음에 지금 처음 이 강의 들으면서 몰입도 굉장히 높으시죠? 그리고 막 의욕 충만, 민법으로 아주 난리를 내겠다 막 이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선 좀 릴렉스 푸시고 한번 찬찬히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거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을 한번 봐보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자, A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겠다고. 보통은 어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몇 평형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 구경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매수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를 쏙 빼고 파는 사람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 관계만 한번 봐보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간단히 매도인 A는 B에게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고 B가 좋아 그 부동산 내가 3억 원에 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죠. 그죠? 계약서를 쓰면 여기 100번지 부동산 3억 원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계약금 보통 한 10% 정도 주잖아요. 그죠? 뭐 계약금을 꼭 10% 줘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5% 줘도 되고 15% 줘도 좋은데 보통은 어때요? 한 10% 정도 이렇게 주죠. 그죠? 그리고 중도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우리는 중도금 있는 케이스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 그리고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을 주기로 했다 그랬을 때요. 자, 계약금은 보통 계약할 때 주고요. 이 중도금은 먼저 주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용어로 선이행 의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선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잔금은 어때요? 잔금 먼저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잔금날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죠? 그러면 매도인 A는 뭘 들고 와요? 등기 서류를 들고 오죠. 그죠? 이 등기 서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등기 절차는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너 진짜 소유자 맞아? 이거죠. 등기부상 소유자로 너가 돼 있는데 너 진짜 소유자 A 맞냐? 그러면 너도 너 앞으로 등기를 하고 나서 옛날에는 집문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걸 등기필증이라고 했다가 요즘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를 하고 나면 뭐 준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계약서에 이렇게 등기필 정보 스티커 붙여가지고 줘요. 이것을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너 인감증명도 가져와 봐라. 주민등록 등초본 가져와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 서류들이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등기 서류라고 그래요. 이걸 가져와라. 그럼 매수인 B는 뭘 들고 오겠어요? 잔금을 들고 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관계는 뭔가를 먼저 주는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동시 이행하는 관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선이행인데 여기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래요? 공평의 원칙상 그러는 거죠. 따라서 A가 등기 서류는 이 서류가 아직 안 나왔다. 내일 줄 테니까 잔금 먼저 줘. 그러면 B 입장에서 미쳤냐 그래야죠. 왜 그래요? 잔금 줬더니 잔금 들고 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A 입장에서도 잔금이 대출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서 등기 서류 먼저 줘. 그럼 미쳤냐 그래야죠. 그죠? 이 미쳤냐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항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가게 돼요. 자, 이게 실제 사례에서 보면 A는 잔금 받고 집에 가고요. B가 등기 서류 들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이거 역시나 등기 절차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등기부 A에서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이전, 소유자 B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A는 이제 소유자 아닙니다. 그리고 B가 소유자가 됩니다.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죠. 그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하면 서로 위조로 등기해버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위조 방지를 위해서 등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매도인 A하고요, 매수인 B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그 다음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해서, 그 다음에 서류 없이 구두로 할 수 있다면 당장 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에 강의 안 하고 전국의 등기소에 매일매일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 오늘 매수했으니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등기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 절차가 복잡하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서는 등기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이다. 이렇게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어찌냐면 매도인 A가요, 그냥 귀찮으니까 위임장 줘버려요. 위임장. 인감도장 찍어서 위임장 줘버리면 B가 혼자 가더라도 매수인으로서 자기, 매도인 A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 신청이 되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법무사 한 사람에게 매도인도 위임장을 줘버리고 매수인도 위임장을 줘버리죠. 그럼 법무사가 대리로 가지만 공동 출석 서면 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등기부회가 이제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여기 등기 원인이 적어져요. 매매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 자세한 등기 내용은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다만 하나 알아두실 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전 소유권을 말소하느냐? 말소 안 합니다. 안 하고 놔둬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A였다가 B가 A로부터 매수해서 현재 소유자는 B구나, 이제 A는 소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읽을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소유권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권의 하나다. 그래요. 소유권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물권의 하나예요. 권리는 크게 보면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근데 물권은 딱 이것만 물권이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민법에서는 8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그 외에 물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법에는 8가지 물권이 있고, 물권이 아니면 다 채권이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 물권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죠. 여기는 소멸했잖아요. 이처럼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몰라도요,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이 과정을 거쳐서 쭉 해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도 그래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민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민법의 전 체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소설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쭉 읽어도 어때요? 그냥 처음 보는 책이지만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용어가 일상용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도 쭉쭉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서라는 것은요, 일상용어가 아니라 법률용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읽어도 그 법률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무슨 말이냐면 첫 페이지 완전히 이해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그러면 오늘 첫 페이지는 내가 시간 10시간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면 얼마 걸려버리겠어요? 몇 달, 몇 년 걸려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모르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찝찝하죠. 그죠? 넘어가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고 다시 와서 보고. 즉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자세히 공부하고 뭐 여러분이 손으로 뭐 요약해 보고 그러죠. 그러면 이해력은 높아지지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끝까지 한번 오고 나면 앞부분 싹 잊어버리거든요. 안 그래도 빨리 잊어먹는데. 그런데 모르면 넘어간다.
넘어가면 어때요? 찝찝하죠. 그죠? 찝찝하고 뭔가 꽉 짜진 맛도 없고 내가 뭐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이 뭐예요?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이것은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절대 한 페이지 다 이해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공부 방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구, 박사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학문하는 자세예요.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갔다가 파고든 그 시간에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법률 용어가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또 법률 용어 뭐 사전 놓고 뭐 네이버 찾아보고 연습장에 10번씩 써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들어와 보죠. 자, 잠깐 옆에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써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법률 용어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기 3억 원에 8개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의사표시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에 살게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사표시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법률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책 같으면 A가 그죠?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겠다고 B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매도인이 100번지 부동산을 3억에 매도하겠다고 상대방 B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B가 사겠다고 말했다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요.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1월 1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승낙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 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계약금 주기로. 이렇게 계약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다르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이 언제 성립했습니까? 이 문제하고요. 우리는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습니다만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즉 B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이 질문은 다른 거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 1번, 승낙의 의사표시 2번,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3번, 그 다음에 잔금 4번, 등기 5번 그랬을 때 소유권은 언제 취득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번 등기했을 때 B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작성했을 때가 아닙니다. 뭐냐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투닥투닥 하다가 소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이 있었음을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메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승소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계약서가 있으면 승소하기가 쉬울 테고요. 근데 이것은 소송이 붙었을 때 절차법에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언제 계약이 성립했느냐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시기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어찌냐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이 합의, 계약 성립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 이 두 가지만큼은
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봐보세요. 내가 3억 원에 팔게 그랬는데 B가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합치, 불합의, 불성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용어 들어가는데요. 자, 봐보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식을 요한다. 그래서 요식계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서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자. 승낙만으로 계약서 없어도 된다.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요식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줘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혹은 잔금을 줘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등기 서류를 줘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즉 물건을 요한다. 그래서요. 요물계약 그래요. 요물계약. 그런데 매매는 요물계약이 아니죠. 그죠? 잔금 돈 한 푼 오고 가지 않아도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이룰 성자.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낙성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자꾸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시면 자, 지금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단계가 있죠. 그죠?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이렇게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얼른 간념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요. 법률행위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냐면 계약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법률행위 단계를 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눠놨느냐 그랬더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갑이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혹은 가족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혹은 생판 모르는 사람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B가 승낙을 해도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의 권리 혹은 타인의 물건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효한 거예요? 왜 유효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매도인 A로서는 잔금날까지 시간이 있어요. 잔금날 등기서류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갑으로부터 A가 매수해서 이제 5월 1일 날 잔금과 동시행으로 등기서류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갑이 안 판대요. 그러면 A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원칙 그래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내 부동산 팔지 말지 내 맘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팔지 내 맘이고 얼마에 팔지 내 맘이고
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을 할지 구두 계약을 할지 다 내 마음이다. 이것을 계약 자유 원칙 그래요. 그래서 계약 체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안 판다 그러면 A가 사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B에게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A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서류를 위조해버렸어요. 위조해서 등기해버렸다. 이랬을 때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조로 등기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100만 건, 1000만 건 중에 뭐 겨우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한데 위조로 등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한 몇 년 됐어요. 한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유락 씨, 그것도 이유락 씨의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 그런데 그 시절은 아직 사회가 딱 갖춰지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부정부패도 많고 막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 후진국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운전기사가요, 뭐 국유지, 시유지 막 이런 거 서류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게 요즘 시가로 1조 원 정도 됐대요. 이게 신문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밝혀져 버렸어요. 위조로. 그러면 위조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지만 위조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부동산이 있겠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예, 엊그저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일을 좀 시끄러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B가 권리 취득을 못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권리자죠. A가 이 무권리자가 처분한 거죠. 그죠?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효입니다. 네, 무효다. 자, 왜 그러느냐? 그거죠. 그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걸 이야기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해 합니다. 왜냐? 내가 등기부 믿고 소유권 이전넣기 했는데 이 등기부가 위조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서 내가 권리 취득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봐보세요. A가 잘못했으니까 A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맞는데 B 잘못 없죠. 그런데 갑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B가 되면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여러분이 갑이 한번 돼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이 소유자라고 그래서 자기 등기부 매일매일 확인해 봅니까? 확인 안 해보잖아요. 몇 년 동안 확인도 안 해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갑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나보고 24시간 동안 등기부만 감시하라는 소리냐.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자, A는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갑하고 B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하나인데 두 사람 다 보호하는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할까 고민하다가 나라마다 틀린데요. 독일은 진정한 권리자 희생하에 등기부를 믿은 자를 보호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믿은 자 희생하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소유권 잃어버리고 대신에 A에게 자기가 줬던 매매 대금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또 A가 어디 도망가 버렸다거나 사라져 버렸다 돈 없다 그러면 B가 피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등기부를 보며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회가
권리자가 누구임을 보일 시자를 써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시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플러스 지적법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공시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B가 누구예요? 이 공시된 등기부, 이 공적 장부를 믿을 신자를 써서요. 공신한 사람이죠. 그죠? 공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공신했다. 근데 공신한 것을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부정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공신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일은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대신에 공신력 부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조 서류를 막기 위해서 등기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뚫고 만약에 위조해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B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인데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봐둡니다. 자, 그러면 민법 시험 문제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요. 하얀 분필로 써진 우리가 법을 몰라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법률 관계죠. 그죠? 이 법률 관계를 노란 분필로 써진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로 써진 결론을 물어보는 게 우리 민법 시험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 전문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등장인물이 누구죠? A하고 B, 갑하고 을. 국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을 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사법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과목은 다 어때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죠. 그래서 이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혼체계입니다. 이혼체계인데 자,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니에요. 등기법도 뭐예요? 국가기관인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절차죠. 그죠? 세법도 뭐예요? 국가기관이 뭐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지 옆집 사람이 걷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사법도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이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제재를 가한다, 기타 등등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니라 2차 과목 다 공법입니다. 그 중에서 민법은 뭐예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인데 사법의 법 원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죠. 그죠? 계약 자유 원칙, 자유란 말이에요. 이 계약 자유 원칙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 그 강남역 사거리 가면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본관 보면 거기 건물 모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모양 빠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터가 돼 있어요. 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7층짜리인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억만금을 줘도 안 팔겠다 그래서 삼성이 결국 못 샀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계약 자유원칙이니까. 이게 민법이라고 민법. 그런데 공법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삼성이 아니라 서울시였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때요? 만약에 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팔아라 그러면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되죠? 수용 강제로 뺏어가 버린다고요. 물론 보상금을 주지만 왜 그럴 수 있어요? 공공성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공법은 깡패다 그러는데 계약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인데 공법에서는 제한을 가하더라. 즉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 토지 내 마음대로 100층이건 200층이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고도 제한, 미간,
미관시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해버리죠. 왜 그래요? 공공성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법 이혼체계에서 민법은 자유라는 개념이 앞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 제한이라는 개념이 앞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유 원칙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인데요. 자,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왼편에다가 이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민법상 권리 그러면 크게 보면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물권이 있고요.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이고 채권을 다루는 게 채권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이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인데 자, 봐보시면 물권은 질권 빼고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권은요, 다시 계약을 다루는 계약법 분야가 있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계약법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데 보면 채권법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대부분 다 계약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교재는. 그리고 이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이 민법 총칙인데 민법 총칙에서는 특히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물론 이 법률행위가 민법 총칙의 거의 80~9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재 보면 민법 총칙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법률행위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그 합격 설명회 때는 이 민법 총칙까지 전체 다 그려드렸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해당 부분 민법 총칙은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고요. 시험 문제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5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5문제 나와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가끔 여기서 6문제 나오고 여기서 9개, 여기서 뭐 14개, 여기서 9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계약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라고 적었지만 매매 계약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제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요. 100만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은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이 창설할 수 있다고요. 그중에서요. 아주 전형적인 계약들 있잖아요. 자, 이것을 민법에서 15가지를 뽑아가지고 전형적인 계약이다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형계약이라고 그러는데 15가지 중에서도요.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어떤 계약 중개하죠? 매매하잖아요. 그죠? 매매 중개하죠? 혹은 세 들어간다.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요. 극히 드물 케이스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바꾼다. 이것을 교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 계약의 공통점이죠. 그죠?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자, 봐보세요. 매도인 A는 계약을 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죠. 대신에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죠. 반대로 말하면 매수인 B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요, 의무 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 B는 대금 지급 의무, 두 개의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 엄마가 자식한테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공짜로 하나 사준다. 혹은 하나를 준다. 이것을 우리는 증여라고 그러고 증여도 계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엄마 나 아파트 한 채만 줘. 그래서 뭐 좋아. 줄게. 그러면 청약과 승낙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면 자식은 의무가 없어요. 오직 엄마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증여는 편무계약인데요. 이 증여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15가지 전형계약에 들어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요.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그러면 이 셋 다 이제 쌍무계약이죠. 그죠? 그러면 이 쌍무계약은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이행해라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행해라 그런 거예요. 이거 외에도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해당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누가 피보냐? 위험부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계약에서 특수한 계약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동시행했어야 됐는데 약속을 안 지켜버려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소유권 인정 못해줘. 혹은 잔금 준비가 안 돼서 잔금 못 주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하고 그러면 해제하면 줬던 건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 줬던 거 돌려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동시행을 해서 약속을 지켰죠. 그죠? 그러면 자 매수인 B가 취득하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소유권이죠. 그죠? 근데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왜 물권이냐? 물권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은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요. 민법에서는 8가지가 권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만 들어놓으세요. 그 내용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물론 민법 이외의 법에서 뭐 어업권이니 광업권이니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 규정은 없어도 판례에서 인정한 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상 물권 3가지가 있어요. 뭐 동산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기사권 있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은 8가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8가지 권리. 그런데요. 이 8가지 권리를 자 민법 186조에서는 이 물권을 법률 행위로 취득하려면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민법 187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속 같은 게 있어요. 상속, 그다음에 공용징수, 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요, 사망 즉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란드 표현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언제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상속 등기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사망 즉시예요. 사망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자식이 미국 유학 가 있어가지고 어제 돌아가셨는데 아직 몰라요. 오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제 사망 사실 모르더라도 사망 즉시 소유권이 이전해 버린다고요. 상속 등기야 상속 등기 없어도 상속 등기 없어도. 다만 그 이제 상속인 자식이 이 부동산을 팔라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야 누가 믿어주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보십시오. 자, 민법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계약 하나하나를 다루는 계약법 각칙, 이들의 공통점, 계약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하나하나를 다루는 물권법 각칙, 이들의 공통점, 물권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냐면 민법 총칙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약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물권 변동도 A와 B 사이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A와 B, 당사자, 갑하골 이런 게 뭐예요? 공통점. 그래서 민법 총칙 부분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 공부할 때 민법 총칙, 이 책에는 제가 민법 총칙 가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민법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탁 끼우면 민법 체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민법이 전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면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중에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처럼 큰 뼈대를 세우고요. 가지는 나중에 찾아가는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봐보십시오.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자세히 막 눈썹도 자세히 그리고 그죠? 막 눈도 막 자세히 막 이렇게 막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막 코가 여기가 붙어 있고요. 입은 여기가 붙어 있고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고 그래요? 먼저 구도를 잡자다 이렇게. 구도 잡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 눈은 여기다가, 코는 여기다가, 그죠? 입은 여기다가 이러죠? 그러면 이게 두 번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볼 때 뭐 귀도 그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눈썹도 그리고, 그죠? 이렇게 눈동자도 그려주고, 콧망울도 좀 그려주고, 입도 이렇게 입술 모양도 잡고, 이러면 이제 세 번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예, 여기다 귀도 이렇게 모양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눈동자도 좀 색도 칠해주고, 이렇게 추가해 가는 거죠. 그죠? 눈썹도 좀 그려주고, 코도 좀 오똑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양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민법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맨 처음에는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민법 전 체계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민법 체계를 알아두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계약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물권 취득을 먼저 합니까? 계약을 먼저 하죠.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편제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의를 계약법부터 드릴 거예요. 계약법, 총칙, 그 다음에 각칙, 그 다음에 뭐예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서 총칙, 각칙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인 민법, 총칙 이렇게 한 다음에 민사특별법, 민법과 비교해서 특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